물리학자가 확신하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 불가능한 기술. 어떻게 세상을 딱 O하고 X로 나누나요? 그러면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30년 뒤 인조인간이 미래의 노동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을까? 굳이 이런 유기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T들한테는 기계만 있어도 돼요. 근데 F한테는 인간이 필요해. 제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느꼈어요. 30년 안에 150살까지 사는 기술이 나올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 김갑진 교수님하고도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게임인데요. 보면 그 물리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하는 거를 제작팀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OX 문제로 재밌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떻게 세상을 딱 O하고 X로 나누나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이걸 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김상욱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10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현실이 된 과학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100년이요. 그러니까 1925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기술들. 사실 1950년대 이후의 기술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 제가 192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었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뭐죠 화상 전화도 예상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예상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예측 못한 게 주로 인터넷 같은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인터넷 같은 거는 저희도 그걸 처음 봤을 때 이게 뭔지 정체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인터넷도 그렇고 아마 스마트폰 같이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보고 아마 통화하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역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들은 당시에 예측 못했던 것 같고요. 인공지능도 이게 뭐 더 험악한 것도 예상했으니까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예상했다고 봐야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까지 왔을 거라고는. 인터넷이 저는 제일 아마 예상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김상욱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삶을 극단적으로 크게 바꾼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패턴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넷이 정확히 그렇고요. 그리고 뭐 SNS 같은 것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 같고요. 인공지능도 과연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터미네이터 같이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그게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끼리 싸우게 만들거나 이게 더 무서운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전에 이메일이 처음 시작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큰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SNS가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같은 거는 저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경희대 학생들은 챗GPT 써서 숙제 많이 안 내요? 당연히 많이 하죠. 그거 어떡하세요? 일단은 AI 가지고 그걸 체크해 볼 수는 있어서 그쵸, 있어.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게 과연 다 잡아낼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매주 과제를 받거든요.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과제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완벽한 답을 얘가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트릭을 써서 3주차 강의에 나왔던 어떤 내용을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내는 방법으로 일단 수업을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써서 문제를 내긴 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역시 챗GPT에게 통째로 교육을 시켜서 요새 그렇게 한대요. 영상에서 텍스트를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로 학습을 시키면은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노력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전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원래 물리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근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과제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제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매주 일정 분량의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수업을 들어서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제를 안 낸다고 안 따라오나? 그럼 꼭 과제를 내야 따라오는 건가?
과제만 하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제를 내므로써 교수님들이 그냥 따라올 거라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안 하죠. 원래 목표로 하던 것이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 의미 있는 질문 같아요. 이 방법을 오랫동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방법이 무력화될 때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챗GPT 같은 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목마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도 교수가 어느 정도 선택하게 하거든요. 아예 학기 초에 절대 불가로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강제하는 거는 저는 오래 못 갈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사용하게 해야죠. 학생들이 의뢰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더 많이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교수님이나 저나 물리학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게 10년? 어쨌든 10년은 훨씬 더 됐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학부생 때로 비교해 볼까요? 교수님 학부 때와 지금 현재의 물리학을 비교하면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1990년대 초거든요.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막 나와서 쓰기 시작할 때라서 인터넷이 가져올 미래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논문 첫 번째 쓰고 보낼 때만 해도 막 편지로 붙여서 페덱스를 보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이메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 됐고 학사학위 논문은 아리한글 1.5인가로 썼는데 나중에는 모든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게 굉장히 더 편리해졌고요. 그런 데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고 물리학 이론으로 본다면 그때만 해도 여전히 우주가 계속 팽창할지 안 할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 그 모르는 상황이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이게 가장 편안한 이론이다 이렇게 믿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지금은 가속 팽창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양자 컴퓨터 같은 거는 그때 뭐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개념만 조금 있었는데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를 막 큐빗을 만드는 노력이 시작됐고요. 그거 빼고 물리학에서 큰 변화는 의외로 물리학이 한 지난 30년간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과거 20세기 초만 해도 물리학의 발전이 저는 새로운 개념, 아주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물리학의 발전을 견인했다면 20세기 후반쯤부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생물학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할 거 다 한 건가요, 우리? 근데 그 얘기가 언제나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다가 또 뭐가 터지고 하는데 물론 여전히 연구할 게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연구할 건 많지만 20세기 초와 같은 그런 엄청난 기본적 개념에서의 변화 같은 것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뭐 그런 게 언제나 자주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거는 아직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안 풀린 문제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만으로 충분할지도 확실하진 않고 여전히. 물리학의 발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입자물리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우주론인가 그런 분야에서 뭔가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큰 질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질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간 건 아닌데 연구 주제가 인기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쪽으로 바뀌는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물리학도 유행을 탄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연구비도 있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아무리 그 문제가 재밌어도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사람들은 떠나죠. 논문을 네. 쓰고 그래야 또 졸업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뭔가 프로덕티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일단 다른 분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게 물리학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렇게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예. 아, 요거 안 되는구나. 네, 가장 큰 데서 뚫리면 좋은데 이게 막히니까 이제 옆으로 쫙 퍼져가는 느낌이랄까? 저는 젊었을 때는 물리학이 발전할 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찾은 답에 대해서 물리학계 전반적인 합의가 일어나면 그 다른 주제로 바뀌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닐까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하다가 모르면 사람들이 떠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잊히고 그 분야가 다시 뜨기도 하고 네. 그 분야가 떠난 이유가 있는데 떠났던 이유를 해결해주는 어떤 방식이 나오면은 다시 그 그러면 분야가 다시 뜨기도 그러겠죠. 하고 예. 그럴 때 보면은 남들 떠날 때 안 떠나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죠. 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뜰 때 스타가 되고 뭐 노벨상도 받고 이러는데 버티기가 쉽진 않죠. 그렇게 사실 어려운 얘기들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물리학자가 확신하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 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0년 안에 화성에 100명 이상이 자급자족하며 거주하는 마을이 생길 수 있을까요? 100년이요? 예. 100년이면 안 됩니다. 저는 된다고 들었는데요. 100년이면 돼요? 근데 왜 화성에 가려고 그래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저 질문을 보면 인간이 대규모로 이주한 걸 상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자급자족을 시도하는 거는 100년 안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시도할 수는 있겠죠. 네. 자급자족 할 수 있는지는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작업도 한다는 게 하루 이틀 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기 살면서 앞으로 계속 자손을 이어서 살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럼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공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물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는 우주선 차폐 같은 거는 맞아요.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공기가 없다는 게 산소 확보도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마 거기 요즘 화성 테라포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음은 있잖아요. 그걸 갖고 뭐 전기분해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게 사람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도 역시 생물계 안에 같이 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뭐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것도 최소한의 뭔가 이 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들을 다 뭐 인공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안정되게 운영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긴 지구 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잘 안 됐죠. 근데 저기는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물리적 상황 자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흙도 없고 사실은 흙이라는 게 지구에서는 그냥 열려 있는 거지만 이 흙이 단순히 돌이 갈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체가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복합체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식물도 거기서는 이제 수경 재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게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그게 갖추어져도 100명이 모였을 때 정치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이들 사이에도. 근데 하물며 그런 악조건 하에서 인간이 생존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가야 되는지를 일단 묻지 않는 걸로 하고요. 1000년 뒤. 1000년이 되면은 어떤 답을 들어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없고 그때는 뭐라고 해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일단 그죠? 된다고 네. 하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뭐 해낼 것도 아니고. 자급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100명이 가서 잠깐 살다가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하죠. 근데 100년이면 모르겠는데요. 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가야 되는지 묻지 않는 걸로 하고. 안 될까? 가는 건 어떻게 되겠죠? 가는 거는 아마 로켓의 사람을 태워서 뭐 갈 수야 있겠죠. 내려서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 갖고 가면 안 돼요? 흙이랑.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료와 그 로켓들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한두 명 보내려고 해도 되게 머리가 아픈데 지금 화성은커녕 달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내는 건. 달을 가는 데만도 지금 6개월에서 몇 개월 걸리잖아요. 사람을 몇 명 보내는 거 해도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그 6개월 동안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못 버틸까 봐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심리적인 요인은 오히려 보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싸울 수도 있고 근데 5명 보내는 것보다 심리적 100명이 요인은 셋만 보내도 싸워요. 불만돼도 싸울 수도 있고 하긴 그죠? 네. 서로 잘 못 지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들이 여러 번 다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장치를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일도 생겼었고 모두의 합의로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토를 놓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편나서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의외로 갇힌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로 간에 되게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 간다고 만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도 여전히 갇힌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 마션 보면 혼자 가서도 잘 살더만. 영화니까 그렇죠. 예,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30년 뒤 인조인간이 미래의 노동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을까?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서 인조인간은 DNA를 조작을 해서 거의 유기체의 몸을 갖고 있는 뜻의 인조인간입니다. 뭐 로봇 같은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 노동 인력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게 문제구나. 이거 난자와 정자를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일단 OX 하시고 그 다음에 불만 있으면 그때 얘기하세요. 네. 일단 O라고 하고 예,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마 제가 이해한 방식이 맞다면 30년이면 인조인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인간이 아기를 만드는 방식일 것 같거든요. DNA 조작은 하겠지만 적절히 조작을 해서 하지만 난자와 정자의 결합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이라면 지금도 가능하죠, 사실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조인간의 정의에 따라서 완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세포를 모으겠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진짜 어떤 유기체 몸을 갖고 있는 인조인간이라면 저는 노동인력으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용인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런 말하실 때? DNA 복제? 여전히 난자 정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방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리적 문제가 있게 되죠. 뭐 한 사람의 체세포를 가지고 그 사람과 똑같은 DNA 유전 정보가 있는 다수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능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은 굳이 이런 유기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기계로 하면 기계로 하면 되는데, 되죠. 예, 굳이. 지금 기계, 특히 로봇이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발전 속도가 진짜 근데 빠르잖아요. 아마 돌봄을 한다거나 좀 더 인간과 밀접하게 대면으로 더 가까이 와서 심지어는 서로 터치를 하거나 이런 사이가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굳이 유기체의 몸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 없죠. 네. 겉으로 보기에 인간처럼 보이면 충분하지 근데 않을까요? 일본이 저렇게 그 인간 그런 거 많이 모양의 하죠. 로봇을 많이 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인간이 물론 로봇의 기능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로봇팔이 그냥 커피를 줄 수도 있지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이렇게 주는 것을 인간이 선호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발로 걸어와서 일본은 굳이 두 발로 움직이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노동을 인간의 모습을 갖지 않은 기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선호도로 본다면 인간을 닮은 인조인간 같은 것들을 선호할 것 같기는 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돌봄 역할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공간에서 인간이 했던 일을 대체하려면 인간의 크기 그 다음에 인간이 걸어가듯이 두 발로 걷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꼭 필수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요리를 돕거나 하다못해 뭐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거나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거주 환경에서 해야 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처럼 유기체의 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들한테는 기계만 있어도 돼요. 근데 F한테는 인간이 필요해.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제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래도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그 느낌이 좀 덜한데 처음 로봇 청소기 구입했을 땐 아주 짧은 시간 뒤에 제가 어느 정도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느꼈어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얘가 예를 들어 문턱이 있는데 막 가면은 괜히 안타깝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 보이거든요. 그럼요. 집에 예, 아이들이 그 인형을 가지고 거기다 거의 인간과 가까운 그런 공감을 형성하잖아요. 인형을 발로 밟거나 그러면 막 와서 아빠를 막 뭐라 그러고 손으로 만든 인형인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기체가 아니어도 저는 로봇으로 만들고 외양의 어떤 질감 그런 정도만 약간만 흉내내도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너무 닮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그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있을 텐데 뛰어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뛰어넘을 수도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30년 안에 멸종된 공룡을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닭도 공룡이다. 우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멸종된 공룡이니까 티라노를 티라노사우루스. 떠올리십시오. 예.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한다. 30년 안에. 이것도 질문에 따라서 저는 X. 김석규 교수님도 X인데요? 아니 이게 그 복원 이게 사기를 치시네. 복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인데,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를 정말 똑같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유전자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다른 데 넣어가지고, 물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에 가까운 어떤 거를 만드는 것도 복원이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거 있었잖아요. 그 무슨 늑대. 그거 뭐 크고 희고 뭐 그건 그거. 복원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동물이 갖고 있던 일부 유전자를 채취해서 일부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거를 그 늑대의 복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걸 일부 복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애들은 DNA는 지금 없으니까 결국은 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기 때문에 복원을 해도 이게 옳은지 잘 모르잖아요. 우겨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가끔씩 확보하는 DNA가 있잖아요, 옛날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DNA 가지고 뭐 이것저것 조사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빈 부분을 메꾸는 거죠, 저희가 다른 생명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복원했다고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완벽한 복원은 완벽한 DNA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라. 그 공룡 정도면 DNA가 지금까지 안 남아 있죠. 아마 일부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일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안 되나? 뭐 어떻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저희가? 그 공룡 보고는 별로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그 맘모스 정도죠. 맘모스. 네. 근데
DNA가 꽤 오래 유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석화된 공룡에서 DNA를 채취한다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유기체 공룡의 사체가 뭐 호박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 나오지만 그거 안 된대요. 그거. 아 그럼 X네. X네. 근데 결국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갖고 있던 유전자가 어쨌든 변형이 된 형태로 지금 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 생물학이 그쵸. 고도로 발전하면 예. 역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DNA가 변이가 일어나기 전 상태 이렇게 역추적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성들을 조립해서 뭔가 인공 생물학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DNA를 디자인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사업도 나중에 잘만 되면 여러 가지 그땐 공룡이 아니라 뭔가 공룡 비슷한 이상한 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봐도 몰라요. 예. 원본이 없으니까 나중에 30년 뒤에 보니까 30년은 안 되겠네. 닭 앞에다가 두고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우기는 거 아닐까요? 티라노 닭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공간을 구부려서 이거는 광속보다 빠르게. 이거는 천년으로 할게요. 천년. 먼 미래에 집에서 회사까지 워프 드라이브로 출근 1분 컷 가능할까? 1000년이면 인류의 문명이 남아있을까? 아마 지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30년, 100년 하다가 갑자기 내가 1000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웜홀 혹은 뭐죠 그게 아인슈타인, 로젠탈이 뭐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논문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물리학자들이 현실의 가능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아마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쯤 되면은 1분 컷도 상관없어요. 그냥 1분도 안 걸리지 뭐. 근데 집이랑 그 직장이랑 그 사이에 저런 게 만들어지면 누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간이 휘둘려면 그러네. 거기다가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상한 물질 막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태양계 정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저거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그 집이 아니겠다. 왔더니 안드로메다야.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야, 어쨌든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 쉽다 이건 그래도. 자, 다음 질문입니다. 30년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죽은 이후에도 자식이 디지털로 볼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30년. 직접 감각 정보로 입력되어서 뇌에 저장된 기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디지털화해서 자식이 볼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것 같네요. 30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문법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디지털로 그거를 다 바꿔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의 어떤 간단한 결정이나 그러니까 기억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은 사람이 꿈을 꿀 때 뇌에서 정보를 읽어서 그 사람이 꾸는 꿈의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정도는 하더라고요. 어렴풋하게. 깨워서 물어보더라고. 뇌파를 보고 있다가 막 깨워가지고 너 먹고 써 그러면 이제 사과를 먹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패턴이 나왔을 때 너 사과 봤지? 그러면 맞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저 질문에 맞는 건가? 디지털로 본다는 게? 아직은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되게 베이그한 거죠. 사실 이 뇌라는 게 그 규모가 엄청나고 거기에 시냅스의 연결망의 숫자도 엄청나고 그 전체를 저장할 컴퓨터 메모리가 이 지구상에 충분히 하드웨어를 얼마나 모아야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 분석하는 기술도 현재 없고 분석해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의 수준으로는 택도 없는데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다 이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모든 시냅스의 정보를 디지털화한다 로 이해하진 않았고요. 그 사람이 떠올리는 어떤 기억, 시각적 이미지를 디지털화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시시하다. 그냥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뇌에 어떤 패턴이 떴을 때 그 패턴만 보고서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어떤 유니버설한 문자같이 A가 뜨면 이건 A라는 걸로 모두가 합의가 돼서 알고 있지만 뇌에서 이런 패턴이 떴을 때 이게 무엇인지는 그 사람만 안다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계속 확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뇌의 활동성이 이렇게 될 아니라고 때는 생각해요, 저는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거다. 알파고 1, 2, 3, 4가 있으면 똑같이 게임에 이기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1에서 어떤 수를 두라고 그러니까 1, 2, 3, 4가 똑같은 수를 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이 패턴을 딱 봤을 때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학습한 과정에 따라 다른 연결망을 가지고 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험에 의존해서 바뀔 텐데
때 어떤 패턴이 뜨더라도 그 패턴을 다 우리가 심지어 시냅스의 모든 정보를 다 디지털라이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사람밖에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은 좀 있잖아요. 공통점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각은 대부분 여기 예, 있고 시각 중추 같은 경우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기억의 대부분이 시각일 텐데 그러면 그 시각 안에서 막 뜨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게 사과인지 뭔지는 본인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론 뇌에서 구체적인 시냅스의 연결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각 중추가 어디 있다. 그건 알죠. 그리고 거기서 뭐 2차원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한다. 그런 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지금 어떤 인공신경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신경망의 모든 그 결합색이나 이게 아주 뛰어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인데 딱 보고서 너 이게 뭐 어떤 작업하는지 알겠어? 물어보면 모를 거라고요. 차이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저장된 정보가 어떤 발현된 형태를 판단을 기준으로 전 생각한 거고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 사람의 뇌의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정보를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를 그대로 따서 아마 이 의도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뇌에 있는 모든 이 물리학적 구조를 그대로 디지털로 바꿔서 옮겨놨을 때 여기에서 기억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요. 그거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인이 연결망이 무엇을 느낀다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마치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지 모르는 인공신경망을 딱 놓고서 이게 어떤 일을 할지를 이걸 박아서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야지만 그거를 지금 말로 물어봐서 지금 정보를 추출하잖아요.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진행해서 죽기 전에 미리 다 했다는 이 사람의 뇌의 활동이 어떤 정보를 표상한다라는 학습이 끝난 인공지능 같은 걸 생각하면요. 시냅스 연결과 뉴런의 발화 형태가 정확히 이게 된다는 걸 이 발화 형태와 시냅스 연결만은 알 수 없다. 거기는 100% 동의. 하지만 그걸 여러 엄청난 분량의 학습 데이터를 모으면 결국엔 얘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정보를 표상하는지 몰라도 발화의 패턴과 시냅스 연결로 그것만 보면 지금까지 학습한 걸 보니까 아마도 사과 같아 라는 건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데이터라는 게 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얻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마다도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가능하다고 봐요. 글쎄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시각 중추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처리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은 아니어도 고양이 같은 경우 이렇게 꽤 정확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어딘가 들어있을 텐데 나중에 시냅스 안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건 되게 회의적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재밌는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들의 네트워크를 개수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그 네트워크만 들여다보고서 이건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야 라고 알기는 아주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 정도도 알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그림을 나누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네트워크만 봐가지고는 모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사람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추출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의 활동 방식 자체를 100% 이해하진 않아도 되죠.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이 사람을 놓고서 뇌 패턴이 뜰 때마다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과연 그게 그런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모인다면 네. 그래도 안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김양 교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저도 100% 이해하거든요. 인공신경망에 가중치를 모두 안다고 해서 그게 그걸 뭐 하는지를 알 갖고 수 얘가 없죠. 뭘 하는지 아는 건 어렵다는 건 100% 동의해요. 예, 어쨌든 관점의 차이는 확인했고요. 재밌는 논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진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네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학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죠. 정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재밌다. 불편적으로 알려주시면 다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이게 가끔 얘가 왜 그런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끼어들어. 우리 얘기를 듣고 하는 지금 아주 시적절한 좀 재밌네요. 30년 안에 달 호텔 3박 4일 패키지 한 달 전 예약 가능할까요? 30년이면 전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같네요. 지금 달에 갔다 오는 거죠? 아까 그 얘기 나눈 화성보다는 엄청 쉬운 일인데요. 엄청 쉬운 일이죠. 가는데 한 하루에서 이틀, 운이 좋으면 하루 정도 걸리고. 한 달 전 예약. 숙박비는 얼마를 받으려나?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아마존 그런 게 억 단위 아닌가요? 7억인가?
아유, 그럼 저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 돈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달에는 며칠은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이런 거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 그렇게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돈 문제지 뭐 가자면은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저렇게 그냥 우리가 여행 가듯이 근데 왜 가려고 그러지 여기를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 지겨울 것 같은데? 긴 시간이고 지겨운 시간이죠. 그냥 거기서 그 우주복 입고 바깥에서 콩콩 뛰어보는 거 1시간. 근데 물도 없고 사실 그렇게 볼 것도 없고. 책 봐야죠 뭐 앉아서. 돈 문제일 것 같아요. 기술은 지금 달도 살기가 쉽진 않지만 며칠 안 되니까 며칠 안 되는 거는 가서 뭐 대충 만들어서 지금 사실 그 달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주선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땅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동굴 맞아요. 동굴에 그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동굴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마 동굴을 찾아야 될 거고요.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이제 공기 같은 장치는 2, 3일 버티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아까 화성 얘기할 때 가는 데면 몇 개월인데 그러니까 뭐 며칠 버티는 건 가능할 거고요. 하긴 달이 아니어서 그렇지 뭐 지금도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거는 그냥 뭐 우주 호텔이라고 부르자면 지금도 가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이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돈 많이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가도 볼 거 없고 그게 문제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30년 안에 과학기술만으로 인간의 수명을 5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을까? 30년 안에 150살까지 사는 기술이 나올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면 근데 어떡해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되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는데 죽음을 연명 죽지 않게 해서 죽지 않게 하는 네, 거. 수명을 늘리는 거니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못 살아도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서 물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 이것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일단 지금 100세까지 연장되는 건 다들 그럴 거라고 보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세대는 왠지 100세까지 살 것 같다는 느낌이고 저는 요즘 들었는데 최고령자의 나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120인가?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최대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30년이면은 25년 정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30년이면 뭐 인간의 유전자가 변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요. 없는 예전처럼 단계고. 없어요. 그러면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러니까 전 120살 정도가 우리의 정말 최고 그런 얘기들 해요. 일지가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아마 데이터들일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25년 정도는 확률이 크진 않겠지만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요? 모르죠. 또 어떤 기술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많이 죽는 질병들을 정복해 가는 게 당장은 수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 정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지금 상당히 많이 정복해 가고 있으니까 암 그렇고 그다음에 뇌 질환들 아직 뇌를 모르니까 그런데 뇌에서 좀 더 많은 혁신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죽게 하는 병 중에 하나고 그냥 단순 노화로 죽는 경우보다 대부분 병이기 때문에 아직은 병이 정복돼 갈수록 연장할 거라서 지금 최대 한 120까지는 사는 게 보고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한 2, 30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30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질병들이 독립적이지가 않고 대개는 그 고령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잖아요. 심장도 좀 지금은 이제 뭐 기계 달거나 붙여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약도 많이 먹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되게 행복한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을 죽게 만들었던 여러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치료해 가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계속 괴롭겠지. 몸은 계속 쇠약해지고 하지만 사는 게 생명을 계속 아닌. 밀어서 150까지는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몰라요. 그냥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오늘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과학자에게 곤혹스러운 OX 문제 진행해 봤는데요. 많이 힘드셨죠? 역시나 정말 야 물리학자 그러는데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래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문을 정교하게 하는 게 어려운지를 저는 되게 중요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고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질문을 잘 만들기가 어렵고 얼마나 많은 단서 조항들이 있어야지만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김상욱 교수님과 OX 문제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범준의 물리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